1강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활용에서는 데이터의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활용 사례, 데이터 수집의 진화, 데이터 시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타이제이션, 즉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동화라는 것은 기존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데 이 일을 컴퓨터와 기기가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화되어가는 현 시대는 디지털화 시대라고 하는데 디지털화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하는 일 중에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지 않던 것을 하는 것으로서 아날로그 프로세스와 실물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맥킨지 설문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기업 CEO의 64%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개별화되어가는 이행력과 급변하는 요구사항 등을 충족하고 현대화와 혁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을 개발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디지털로의 이행이 아니라 디지컬, 즉 디지털과 피지컬의 합성어인 디지컬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지컬 투 디지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도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데이터화 할 것인지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혁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화되어가는 세상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하는 데이터 문해력인 데이터 리터러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수석 경제학자인 할 베리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가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드에서도 데이터는 분석과 여론조사, 시장조사 등 광범위한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소수의 직원이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한 도구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는 할 베리언의 평가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네이트 실버라는 유명한 미국의 빅데이터 분석가가 뉴욕타임즈에서 ESPN으로 이동하면서 데이터 전문 지식을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고 이를 활용해서 아주 광범위하고 폭넓은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말하는 능력,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활용 능력은 점차적으로 많은 직원들의 일상 업무 지식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와이어드는 짚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 활용 능력이라고 말하는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데이터 리터러시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등 목적에 맞게 데이터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생성할 수 있게 되고요. 데이터가 갖는 의미를 찾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해석된 결과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재 제품을 파는 글로벌 기업인 P&G는 데이터 피커이라는 이러한 워룸을 구성을 해서 본인들의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분석 아키텍처를 구성해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UI를 구성해서 보드 멤버들이 여기에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P&G의 데이터 분석팀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시장 동향 분석 모델링에 대한 구축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임원용 디지털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보드 멤버들이 여기 워룸에 모여서 글로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시장 동향과 그리고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들을 즉시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로 분석된 결과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는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해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그래프나 표 그리고 텍스트로 정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 리터러시의 활용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수요 예측 모델 구축과 다품종 소량 생산 전략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이들은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으로 수요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 전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행하는 패션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여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현재 1% 미만의 신제품 실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제품 실패율이라고 하는 것은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고객들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류업계 평균 17에서 20%의 실패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데이터를 활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서 이제 업계와 완전히 다른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라는 독자적인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품의 색상, 사이즈, 매장 내 위치, 판매량 등의 정보를 담은 RFID 칩을 옷과 액세서리 등에 부착을 하고 이러한 RFID로부터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들이 전 세계에서 자라의 본사로 수집이 되고 즉시 분석팀에 의해서 현재 글로벌 시장의 상황이 그리고 제품이 팔려나간 현황이 분석되면서 이들은 의류회사라기보다는 유통회사에 가까운 굉장히 빠른 순발력과 신제품 출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힘은 데이터의 리터러시에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1930년 매스 옵저베이션이라는 영국 사회 연구 집단이 일상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당 국가를 이해하는 데 활용한 내용이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시는 유럽 사회가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주 각국 간의 첩보전과 긴장감 넘치는 다양한 외교수를 부리고 있던 당시였기 때문에 많은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각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기가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전쟁 기념관 등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 수염의 형태, 피부 색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수집되는 정보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 방법은 이후 많이 발전하게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연필이나 노트 그리고 수동 카운터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다가 휴대폰이나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체계로 현재 넘어와 있죠. 그리고 점점 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수집이 되고 활용이 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수집의 방법들이 진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개인의 요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데이터에 내재된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숫자 그 자체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더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이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히 처리해 이해하기 쉽고 유용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터피케이션, 즉 데이터화라고 말하는 것은 공식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다양한 측면들이 컴퓨터화된 데이터로 바뀌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데이터 수집 방식이 진화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세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Datafication of Personal Lives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온라인 쇼핑의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영화관, 콘서트장, 그리고 GPS의 로케이션과 같은 모든 상황들과 위치에서 우리는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고 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소비하고 있는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나 디즈니, 유튜브 같은 데서도 스트리밍 영화나 TV 시리즈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이 소비되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컨텐츠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즐겨 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계속 데이터화돼서 쌓여 나가고 있죠. 이러한 정보들이 쌓여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거나 TV 시리즈물을 만들거나 또 영화관이나 콘서트장의 티켓팅 서비스 방식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다양한 데 활용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도 데이터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IoT, 즉 인터넷 오브 띵이라는 것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데이터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주도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우연 속에서 반복성을 분리해내는 것과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저장하기 위한 수집 프로세스를 엄청나게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의학적 의사결정에서부터 소프트 드링크의 마케팅과 공급망 관리에 이르기까지 직관이 아닌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에 좀 더 의지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시대, 그리고 데이터 수집의 다양성, 진화 방식, 그리고 이를 통한 해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데이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데이터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주고 있는지 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가 주도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명제처럼 들리는 귀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가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평정심을 갖고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이론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정보를 해석할 때 편향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주사위 게임과 같은 손쉬운 확률을 통해 자신을 명확히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개인들은 경험적으로 인식된 패턴에서 가능성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평정심을 갖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없고요. 또 해석할 때 편향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계성 있는 경험에 기반한 인식의 패턴으로 가능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지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강 데이터 산업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산업, 기술 동향 이렇게 두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IoT, 센서 등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가 데이터 기반의 산업 그리고 경제 등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규모의 크기가 만들어지려면 그만큼 시장의 뒷받침, 인프라, 그리고 활용되는 시장의 규모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 하나의 산업이라고 일컬어질 텐데요. 비로소 데이터의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의 데이터가 산업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의 중요한 원재료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이제 데이터 산업의 시대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경제는 어떻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2011년 데이비드 뉴먼이 가트너 보고서에서 데이터 경제에 대한 개념을 처음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 오픈 데이터, 연결 데이터 등 데이터로 파생되는 경제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얼리티에서는 조직의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분석해서 비즈니스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제적 가치로 데이터 경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 경제를 어떻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모든 유형의 데이터와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를 자산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성장하는 신흥 경제를 지칭한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가치라는 것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성장성 모델 등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가치 창출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 산업은 또 어떻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분석, 유통,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산업을 데이터 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무척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데이터 산업은 폭발적 데이터 증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인류는 매일 463 엑사바이트 수준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으며 데이터 증가 추세는 더 가속화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러한 데이터들이 매일매일 쌓여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지 이러한 중요한 숙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DT 시대로의 전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능정보사회에는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핵심 요소이자 경쟁력 원천으로 전통 경제 내에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로 데이터가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 데이터 기술의 사회로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요국은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선도 기업 역시 데이터 경제하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의 순자산은 1250억 달러인데 비해 주식의 가치는 660억 달러로 5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들은 바로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허머 윈블라드의 파트너이자 전설적 투자자인 앤 윈블라드는 CNBC 대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그만큼 데이터는 석유 산업 시대에서 데이터 산업의 시대로 전환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재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인 마윈은 2015년 중국 구이양에서 열린 국제 빅데이터 산업 엑스포에서 중국은 정보기술 시대에서 데이터 기술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가트너의 전략기술 트렌드라는 것은 이제 막 도입 단계를 벗어나 영향력과 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엄청난 혁신 잠재력을 갖춘 기술 트렌드나 향후 5년 내에 전환점에 도달하게 될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지닌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트너가 제시한 2023년 탑 스트래테직 테크놀로지라는 명명하에서 이루어지는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앤 윈블라드나 마윈이 이야기한 시장의 중요한 원재료가 데이터라는 것과 데이터의 시대로 기술이 전환하고 있다는 선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도 가트너의 전망을 잘 살펴보면 기술이 데이터를 기반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가트너가 선정한 전략기술 트렌드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 확장, 선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핵심 기술 트렌드이며 이러한 키워드들이 지속 가능한 기술로 표현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현재 공급망이나 디지털 역량 등 다양한 문제와 동시에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의 압박에 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비즈니스 리더들의 목표가 무엇이든 핵심은 기술입니다. 성공을 위해선 기술 동향이 언제, 어디에서 잠재적 파급 효과를 미칠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가트너는 최적화, 확장, 선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테마로 23년 전략기술 트렌드를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최적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적화는 디지털 면역 시스템, 관찰 가능성의 응용, AI 신뢰, 위험 및 보안 관리라는 세 가지 기술적인 변화를 전망하는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가트너는 2025년까지 디지털 면역 체계에 투자하는 조직들은 서비스 중단 시간을 80% 줄임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략을 결합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향상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 가능성의 응용은 2026년까지 관찰성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조직의 70%는 의사결정 지연을 줄이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나 IT 프로세스에 대한 경쟁 우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직 내부 데이터에 대해 AI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권장 사항을 만들어서 기업이 더 빠르고 정확한 미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신뢰, 위험, 그리고 보안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2026년까지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보안을 장착시킨 조직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여 사용자 수용성 측면에서 50% 향상된 인공지능 모델 관련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결과를 설명하는 방법과 새로운 모델을 신속하게 배포하는 방법, 그리고 인공지능의 사용에 따른 보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윤리의 문제 등이 모두 결합이 되었을 때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누가 얼마만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시장에 좋은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장은 수직적 제공을 가속화하고 제품 제공 속도를 높이며 모든 것에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 엔지니어링, 무선 네트워크 가치 실현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기술의 트렌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2027년까지 50% 이상의 기업들이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들의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가트너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스나 파스 그리고 아이아스 같은 맞춤형 산업별 기능과 결합하여 조직이 산업의 끊임없는 혼란의 흐름 속에서도 쉽게 적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가트너는 2026년까지 80%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위한 재사용 가능한 서비스, 그리고 구성 요소, 도구의 내부 공급자로서의 플랫폼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가치 실현이라는 것은 가트너가 전망하기를 2025년까지 50%의 기업 무선 엔드포인트는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부가적 역량을 제공하는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수치는 15% 미만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수의 무선 기술의 통합은 설비 투자를 줄여주면서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기술 토대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도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선도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가능하게 하고 직원 및 고객과의 관계를 재발명하고 새로운 가상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가속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슈퍼앱, 적응형 AI, 메타버스라는 중요한 시장의 키워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2027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다수의 슈퍼앱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슈퍼앱이라는 것은 고객, 파트너, 직원 등을 포함한 엔드 유저에게 핵심 기능과 함께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미니 앱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앱을 말합니다. 이러한 슈퍼앱은 일관적이고 개인화된 앱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응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인공지능의 효용성에 대한 도전의 키워드들을 내놓고 있죠. 2026년까지 적응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엔지니어링을 도입하는 조직은 타 조직에 비해 인공지능 모델을 운용하는 데 있어 최소 25% 이상 향상된 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트너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것 때문에 챗 GPT가 엄청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오히려 인공지능의 연구를 한 번쯤 윤리적인 측면에서, 활용적인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이상으로 또는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트너가 전 세계 대기업 중 40% 이상이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메타버스 기반의 프로젝트에 웹3 그리고 공간 컴퓨팅, 디지털 트윈을 조합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창기 나올 때만 해도 과연 가상의 세계라고 보여지는 이 세계가 과연 물리적인 활동을 하는 세상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그 추세를 어떻게 보면 좀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었지만 이후 로블록스라든지 이 메타가 내놓은 새로운 시장의 전망 그리고 실질적인 그 변화의 모습이 실세계와 정말 그 미묘하게 결합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메타버스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속 가능한 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가트너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기업은 장기적 운영과 수익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 실현을 목표로 두고 기술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지향 기술이라는 것은 IT 서비스의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 프레임워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전망은 늘 혁신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 이와 같은 용어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가트너가 전망한 것은 아주 어려운 현재 시장의 상황, 즉 팬데믹 이후에 인류가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류의 자원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어 가는 모습, 그리고 혁신의 변화 모습에서 모두가 공유하지 못하는 이 기술의 변화 속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 기술이 시장을 최적화하고 개척해 나가고 그리고 연결을 확장해 나가는 기술들이 과연 어떻게 산업을 만들어 나가고 지속 가능하도록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을 주목해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데 있습니다. 가트너는 기술의 성숙도를 5개의 단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를 우리는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은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를 기술 촉발 단계, 2단계를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 단계, 3단계를 환멸 단계, 4단계를 계몽 단계, 5단계를 생산성 안정 단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시장을 통해 관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관심이 일부 대중성을 가지게 되면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도 하지만 다수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또 성공을 가속화해 나가는 기술들이 이제 이 계몽의 단계를 넘어서서 생산성 안정의 단계로 들어가는 기술이 되는 것이죠. 지금 새롭게 내놓는 인공지능의 기술이라든지 이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이 많은 것들이 실패를 한 것들도 있지만 많은 성공 사례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인류를 계몽하고 안정화 단계로 들어서는 기술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트너는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3강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인 IoT, IoE,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자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다음과 같은 로직 트리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전환을 촉발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전환의 분야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이 중요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생산 부분에서는 IoT, IoE, 그리고 수집, 저장, 처리 기술에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꼽히고 있고요. 분석 부분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자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 경제, 데이터 산업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왑이 말했던 용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인 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피지컬, 바이올로지컬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퓨전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당시 정의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의 차수를 굳이 4차로 나누어 보자면 1784년의 이 산업혁명의 시기를 제1차 산업혁명의 시기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증기 그리고 기계 생산에 의한 혁신의 기술들이 마련된 당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책에서 이미 우리는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잘 알려진 그 시대를 일컫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의 시기는 자동화된 생산 체계를 공장이 갖추게 된 1970년대를 일컫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일컫고 있지만 어느 시대를 또 어느 연도를 시작 연으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정의되는 데이터 시대, 이러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되는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일반적인 정의는 인간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하게 하고 혁신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기업 측면에서 정의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DC는
디지털 컴피턴시즈를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고 고객 및 시장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추진하기 위한 연속적인 프로세스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이 천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IDC의 정의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정의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파괴적인 변화 그리고 적응이라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괴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제 제품 생산 체계 그리고 서비스가 작동하는 생태계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재편하는 것을 파괴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혁신을 말하고 변화를 말하지만 사실은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도전을 받는 이제 그런 영역들도 있고요. 또 좋은 측면에서는 그런 도전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다른 측면에서는 또 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소셜 비즈니스, 모빌리티 이런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키워드들은 더 많이 이제 확장되어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말하고 있는 네 가지 기술은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들인 거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3D 프린팅, 로보틱스, 그리고 코그니티브 시스템, 인터넷 오브 띵, 어그멘티드 앤 버추얼 리얼리티, 그리고 넥스트 젠 시큐리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혁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구성 요소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구성 요소는 우리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하나의 이제 수단인 거죠. 즉 도구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혁신시켜주고 파괴적인 변화를 직접적으로 끌어주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들인 거죠. 자,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90년대 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3단계에 걸쳐 지금의 시대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이 출시되고 인프라에 대한 이제 기반이 구축되던 이제 1990년대를 우리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단계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커머스와 디지털 비즈니스가 강화되던 이제 2000년대를 비즈니스 추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트랜스포메이션, 즉 전환의 단계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환이라는 것은 표현은 쉽지만 혁신과 변화를 끌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환에는 많은 진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전환은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또 전략적인 변화를 도모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스마트 홈,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파이낸스, 스마트 카 이런 영역에서 다양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에서는 이제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에너지 소비 장치나 그 보안 기기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것을 IoT 기술과 연동해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각 가정과 스마트폰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가장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홈이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과 연결이라는 키워드 내에서 하나의 중요한 스마트한 요소들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스마트 홈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의료기관 등 전문 기관에서 생성해낸 데이터를 전문 기업이 수집 및 분석하여 이를 의료 및 건강관리 기업이 다시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자문 및 치료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직접적인 치료 기술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들인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상시의 건강 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를 보다 비용 요소를 줄이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것이 헬스케어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헬스케어 비즈니스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활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파이낸스에서는 고객 데이터와 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별 투자 포트폴리오와 상품을 추천하는 등 소비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 파이낸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화폐 경제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화폐를 직접적으로 거래 수단으로 쓰고 있지는 않죠. 카드, 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변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거래 데이터와 고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구 통계적 속성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 상품 이런 것들이 추천이 되고 사용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스마트 파이낸스의 중요한 기술의 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카는 이제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어떻게 배터리를 생산할 것인지, 배터리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이제 경쟁 요소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스마트 카라는 것은 이미 모빌리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이동 수단으로서의 도구로서의 자동차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자동차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카가 전망하는 이제 시장의 모습이죠. 물론 이 안에는 이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이제 고유의 기능들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활용할 것인지 하는 기술적인 요소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 팩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비즈니스에서부터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는 전형적인 비즈니스 구조로서 선형적인 가치사슬 중심의 산업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참여자가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고 또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생산 체계를 넘어 이제 각 생산 체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결 구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화에 대한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공장을 보다 스마트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 공장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의 기획과 설계, 그리고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해서 최소 비용과 최소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연결 소통,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연결 소통은 물리적인 제조 공장의 기계 설비 또는 생산 공장이 IoT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등의 고급 기능이 추가되면서 연결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라는 측면에서 소통하는 기능이 가미된 인텔리전트 띵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의 인프라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이러한 IoT와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정형의 형태 그리고 비정형의 형태로 데이터화해서 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공장은 이미 제품을 생산하는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고장을 줄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제품의 분량을 줄일 것인지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새로운 제품을 어떻게 시장에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내놓을 것인지, 얼마나 빨리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타이밍에 내놓는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 이러한 모든 요소에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또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스마트한 공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스마트 공장의 하나의 혈류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수집이 되고 저장된 데이터들을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또 장비나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기법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연결과 소통하는 데이터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체계가 가상 공간에서 실제 기계 설비에서부터 제조 공장까지 자동적으로 또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의 정점에 있는 이제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기존의 물리적 제조 공정이 자동화되고 지능화되는 형식으로 고도화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의 기획과 설계,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에 그 ICT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도입하는 절차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의 가장 아래쪽에서부터 보면 ICT가 적용이 되지 않은 단계의 공장, 그리고 기초 수준의 공장, 중간 1수준, 중간 2수준, 그리고 고도화된 공장,
이런 이제 그 5단계를 거쳐서 스마트 공장이 구축되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5단계는 현장 자동화나 공장 운영, 그리고 기업의 자원 관리, 제품 개발, 공급 사슬 관리라는 중요한 이제 공장의 5가지 기능들 안에서 각각의 수준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진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 공장의 현재 모습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잘 식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는 표에서처럼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기업의 자원 관리, 제품 개발, 그리고 공급 사슬 관리, 이러한 5개의 영역을 ICT가 적용되지 않은 수준과 기초 수준, 중간 수준 1, 2, 고도화, 이 5단계의 이 각각의 영역들의 기술의 발전 수단들을 이제 녹여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전망을 해보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완성도가 높은지 하는 것들을 잘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IoT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MTC, M2M, MOC. 여기 이제 아래쪽에 키워드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머신 투 머신, 머신 오리엔테이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꼭 필요하지 않은 2개 이상의 객체 간에 일어나는 통신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기술들인데요. 그 기술들 안에 지능과 판단과 프로세스가 들어가면서 IoT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IoE는 모든 것, 즉 everything, everywhere, every time 이라는 이제 키워드의 요소가 IoT와 결합이 됐을 때 IoE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그 데이터 수집의 목적도 있고요. 직접적인 장비 또는 장치의 제어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은 결국은 인텔리전트 싱이라는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요. IoE에서 들어온 다양한 이제 시점의 데이터, 모든 영역의 데이터, 모든 위치의 데이터들이 AI나 기계학습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다 고급 분석 기능이 수행이 된다면 훨씬 이제 그 기계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IoT 기술은 인텔리전트 싱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는 2018년 당시 150억 개로 추산이 되었고요. 조심스럽게 전망한 것은 2020년에는 500억 개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2018년 당시에요. 그리고 2023년 지금 현재 약 550억 개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여러 분야에 IoE가 도입될 경우 기업과 산업들은 이를 통한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과 모든 곳에서 데이터를 생산시킬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기술의 기반 요소인데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의 시대를 더 촉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을 연결한다라는 그 관점도 매우 기술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서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폭발적인 증가가 지금의 데이터 산업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데이터 산업과 데이터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이 IoE 기술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활발한 관리 없이도
컴퓨터의 그 스토리지와 컴퓨팅 파워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양한 컴퓨터 자원들을 단순한 이제 서비스 개념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체계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전통적인 IT가 그 제공되는 서비스 방식을 넘어서서 IaaS 그리고 PaaS, SaaS 이런 개념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확장적으로 우리의 그 컴퓨팅 자원들을 어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가 발전이 될 것인지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기술적인 인프라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점점 그 다양한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컴퓨팅 자원, 이제 분석의 요소들, 애플리케이션들까지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즉 구독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아주 빠르게 재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새롭게 이제 전망되고 있는 것이죠. 클라우드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과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필요로 하는 컴퓨팅 자원을 기업 외부에 둔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클라우드가 없이는 우리의 서비스를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컴퓨팅 자원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을 때 다양한 그 애플리케이션들의 연결 그리고 서비스의 확장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제 생태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으로 점점 서비스가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술도 새롭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기술들을 어떻게 그 기술들이 변화해 나갈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뭐 워낙 오래된 이야기죠. 벌써 규모나 속도, 다양성, 정확성 측면에서 전통적인 기술과 방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시스템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용도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데이터의 시대를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죠. 뭐 폭발적인 데이터의 증가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점점 기술적으로 필요로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분석 타임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른 실시간 분석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채널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를 더욱 가속화하고 더욱 효용성 높은 이제 활용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은 실시간 분석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분석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실의 세계와 인터넷 가상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 세계가 네트워킹을 통해 유기적으로 융합되고 집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서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며 자동적 그리고 지능적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되는 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바로 이런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훨씬 그 효과성, 효용성이 높아지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즉 과거라고 하는 것은 불과 2, 3년 전도 지금은 과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매우 어려운 이제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어렵다고 하는 것이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그 스마트 공장에서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그 실세계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상의 공간으로 가지고 와서
실시간으로 그 공장의 제어 상태 그리고 생산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전망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디지털 트윈에서 분석된 결과와 사용된 결과를 즉시 실제 세계에 전달하는 것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의 중요한 효용이자 스마트 팩토리와 빅데이터의 연결상에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빼놓고 갈 수 없죠. 인간의 중추 신경계를 모방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컴퓨터로 실현하는 기술이다라고 인공지능을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그 알파고에서 촉발된 인공지능의 정말 지능의 수준이 이제는 챗 GPT를 통해서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무척 먼 세계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우리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사람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계적 계산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건데요. 인공지능의 용어는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존 매커시가 제안한 용어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러한 용어는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이 조금씩 이제 지금과 같은 시대로 오기까지는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죠.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유명한 이제 영국의 수학자인 앨런 튜링이 이제 기계 지능을 이야기하면서 독일의 그 암호 해독 체계를 만들었던 이제 기술들의 기계 지능을 활용하면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처음 이제 실제 실현 가능한 기술로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앨런 튜링이 이제 인공지능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앨런 튜링이 말한 기계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명령에 의한 단순한 연산 방식에서 벗어나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계지능의 발전의 필요성과 가능성들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이러한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것으로 전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는 발걸음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데이터 과학자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모델링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며 시각화 기법과 통계학 그리고 기계학습, 최적화 기법 등을 통해서 그 속에서 데이터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을 우리는 데이터 과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고급 분석 기술에도 능해야 하고요. 특정 목적의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수립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분석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데이터 과학자들의 기본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과학자들이 갖추어야 될 역량은 매우 수준이 높은데요. 이들의 역량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역량, 분석 역량, 사업 역량 이렇게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기술 역량이라는 것은 빅데이터의 인프라 및 분석 플랫폼 활용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분석 역량이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서 필요한 기법과 분석 결과의 적절한 해석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인 기술과 분석 역량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하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지만 마지막 역량인 사업 역량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역량입니다. 비즈니스 업무 지식에 기반한 분석 방향 수립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업무 지식에 대한 역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술과 분석 역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비즈니스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비즈니스가 영위되고 있는 업의 고유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자가 기술과 분석의 역량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역량이 꼭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 사업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많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갖추기가 매우 어려운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지털 혁신의 추진 방향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접점에서 사용자 경험을 확보하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세계 질서의 변혁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변혁기에는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죠. 따라서 기존의 사용자 경험으로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해 있는 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적시에 오퍼링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분석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혁신 추진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디지털이라는 변화의 DNA를 조직에 이식시켜 겉과 속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의 근본적인 전환, 이것이 디지털 혁신의 추진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빅데이터, IoT, 5G, 로봇 등의 디지털 기술로 겉만 바꾸는 것은 디지털 혁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직과 프로세스, 운영 관리 등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디지털에 대응할 수 있게 바꾸어야 진정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겉과 속의 근본적인 전환이 디지털 혁신의 추진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